예, 안녕하십니까. 영하 7도래. 겨울은 좀 추워야 정신도 바짝 나고. 예, 어제 우리가 18장 거시경제 주요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소득 결정 이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자, 그럼 어제도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쭉 봐야 되는데 그 앞으로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수요,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은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그 다음에 개방경제라면은 외환시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국제수지론 그 뒷부분 할 때까지는 요 외환시장 얘기를 일단 빼놓고 폐쇄경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생산물 화폐시장으로 봐야 되고, 한 나라의 공급 측면은 이제 노동시장하고 한 나라의 생산함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 논리 체계가 또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학파 계열, 통화주의자, 머니타리스트, 케인즈라는 분의 아이디어, 케인즈 학파, 이게 두 개 이제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논리는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 앞으로 분석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19장이죠. 이 19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두 계열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없고 또 이론 자체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 모형이다 해가지고서 요 두 이론의 기본, 그죠? 그 인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두 양쪽 계열의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이제 핵심적인 사고 방식, 분석 접근 방법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는 현실 경제를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양쪽에 우리가 나중에 종합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실력을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고전학파, 케인즈 모형의 단순 모형, 그래가지고 국민소득 결정 기본 논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요거를 차츰차츰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단순한 모형에서 이제 현실적인 것을 자꾸 추가해가면서 모형이 확대해야 되게 되는데 이제 24장에 가가지고 먼저 ISLM 모형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현실화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되는 것은 ADAS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분석하는 순서는 단순 모형, ISLM 모형, ADAS 모형. 그리고 요게 이제 현실 분석 모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우리 교과서에 국제 수지 문제까지 포괄해 보면은 그럼 이게 개방경제 하에 이제 전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 하기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부분이 덧붙여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타면서 양쪽의 논리를 단순 모형, ISLM 모형, ADAS 모형을 가지고서 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호 관련을 맺는 시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추가해 가면서 이제 분석을 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19장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0장은 요거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9장과 20장은 같은 성격의 그런 이제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쭉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하게 되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거시경제학은 진도 나간 부분만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복습이 되지 않으면 요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은 20장 갈 수 없겠죠. 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불가능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요것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이 모형으로 가게 되니까 거시경제학은 그 단계별로 말이죠. 복습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확히 가야 되고 그 대신 공부하는 과정이 좀 이제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바로 해 치워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거시경제학은 이제 진도가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체계가 이제 확실해지게 돼요. 미시는 앞에 하면 뒤에 잊어먹고 그러죠.
탄력도 하다 보면 저 뒤에 시장 이론 잊어먹고, 시장 이론 하다 보면은 뭐 요소 시장 잊어먹고, 이제 그렇게 자꾸 봐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거시는 전면적인 이제 한 체계이기 때문에, 복습만 열심히 잘 따라오면은, 거시경제 끝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거시경제학은 체계가 쓸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쭉 듣는 과정에서 복습이 안 됐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거시경제학 진도 다 끝나도 뭔가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단 말이야. 처음부터 아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거시경제는 따라서 뭐 여기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체계는 말이죠. 정확히 잡혀지게 된다 이거지. 주제가 단일 주제이니까 복잡하진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긴장을 해서 하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12월 달이라는 시점이 참 이건 난해한 시점이죠. 여러분들 자기 관리도 좀 잘 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주말이야 이게. 오늘만 해도 벌써 결석생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일요일 날 보면 제가 보니까 한 20명이 줄다가 토요일 날 되면 또 다 오고, 그렇게 하면은 거시는 참 치명상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출석을 하셔서 연말연시를 뭐 경제학과 함께 그래가면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경제학을 해야 뭐 은총이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이니까 오후에 수업 끝나고 저녁 모임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수업 들어야 되겠다. 근데 저녁에 늦게 놀다 보면 힘들잖아. 그럼 일요일 날 못 일어나고, 자학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이제 그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요거 거시경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아주 큰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긴장을 좀 하고 공부를 합시다. 자, 여기도 역시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 노트 필기는 아주 미시보다 더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소득 결정, 그래서 보통 이거 단순모형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뭐 개요라고 할까요? 지금 양쪽에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다른 건지 미리 한번 보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계열하고 이제 케인즈라는 분의 아이디어인데, 우선 흐름을 한번 봅시다. 케인즈라는 분의 아이디어.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한나라 국민소득, 대문자 Y, 실질 국민소득 나타나는 거로 했죠. 국민소득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 측면, 양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고전학파는 공급 측면에 의한 국민소득 결정 이론입니다. Aggregate Supply, 총 공급, 총 생산.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공급 측면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 그럼 공급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나라의 요소 부존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기술 수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의 뭐예요? 생산 능력이죠. 그 나라의 요소 부존량이 얼마냐?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냐? 결국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어진다. 자, 이것이 고전학파의 기본 인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깔려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무언가를 생산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공급 능력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된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은 생산된 생산물이 팔리는 것은 어때요? 수요되는 것은 걱정 없다는 얘기죠. 저절로 팔려나간다 하는 것이 깔려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이제 쭉 반하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얘기해보면, 무언가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껏,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생산했다. 모든 생산 능력, 최대 생산 능력이 1000이다. 그러면 팔리는 건 문제없다. 어리게 디맨드. 다 저절로 스스로 잘 팔린다. 여러분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게 유명한 세이의 법칙이죠. 세이스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생산해 놓기만 하면 다 팔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이, 사람 이름이고요. 세이의 법칙. 그러면 이제 미리 하나 얘기하고 가십시다. 그러면은 다 팔리는데, 이자율 조정입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적절한 조정 역할을 잘 해가지고 생산된 생산물은 저절로 다 잘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전학파의 기본인식이야. 고전학파의 기본인식이다. 그래서 생산해 놓기만 하면 팔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보자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나라의 생산량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거냐, 생산과 소득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면 결국 뭘 알아보면 될까? 올해 2003년도에 우리나라 생산 능력이죠. 근데 2003년이라는 것은 단기 상황이죠. 즉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의 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떻게 돼 이거? 주어져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단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고전학파 논리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결정은 노동 투입량이 관건이 되겠죠. 올해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량이 얼마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뭐 한 2천만 명 된다고 합시다. 2천만 명이 됐는데 과연 2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고용되고 생산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요건 지금 주어져 있는 거니까 단기. 그러니까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 이론 분석의 핵심은 어디가 있다? 노동시장 분석에 있다. 그죠? 그래서요, 고전학파 소득 결정 이론의 핵심은 노동시장 분석이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얼마가 고용이 돼서 생산해놨다. 그럼 그 다음에 팔리는 거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장 분석이 고전학파 분석에 있어서 핵심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고전학파라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고전학파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고전학파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가 있죠. 30년대 대공황 그러죠? 자본주의가 일대 위기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30년대 대공황.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1929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짧은 나라는 뭐 한 10년, 긴 나라는 한 15년씩 이렇게 엄청난 장기 침체를 겪었어요. 그때 실업률이 선진국의 실업률이 3 내지 40%야. 요즘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라고요? 대단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뭐 4 내지 5%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40%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이건 거의 정규 근로자가 없다는 소리야. 그죠? 이런 정도 이제 엄청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겠지만은 이 30년대 대공황이 결국은 거시경제학이 이제 학문으로 성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한 150년 동안 그런 대로 잘 굴러오던 자본주의 경제가 이런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고전학파는 누구냐? 이 대공황이 발생할 당시 그 발생할 당시에 논리 체계를 거시경제학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뭐나 우리가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에서 봤을 때 이게 바로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공부할 때 마샬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저 수요 공급 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자본주의 경제를 수요 공급의 분석 논리로 분석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한다. 이제 이랬었죠. 그러면 30년대 공황이 발생할 당시의 경제 논리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수요 공급, 신고전학파 이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발생할 당시에 자본주의 경제학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시경제학이 없고 미시경제학만 존재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흐름을 보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잘 봐봐. 따로 뭐 특별히 말이죠. 복잡하게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지. 생산하면 저절로 잘 팔린다. 세이법칙 성립하고 결국은 노동시장 정도만 분석을 하게 되면 되니까 현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지. 실업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 자, 이러니까 뭐 국민소득 결정과 관련해서 따로 깊이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실 자체가 어떻게 원만하게 그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30년대 대공황 당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하고 그 논리 체계는 지금으로 보면 신고전학파 이론, 즉 미시경제학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미시경제학만 있었다. 그때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30년대 대공황 얘기를 가져가 봅시다. 그런데 30년대에 이제 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아까 고전학파적 상황하고 얘기가 달라졌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열심히 생산했죠. 과거 같으면 어떻다고? 그전 같으면 30년대 공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세이 법칙이 성립해서 그런대로 잘 팔렸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공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실업이 생기고 공장이 문을 닫고, 그 말은 생산 능력껏 열심히 생산했는데 그게 어떻다고? 안 팔리는 세상이 된 거지. 그죠? 이게 안 팔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재고 쌓이니까 생산할 수가 없죠. 근로자들 해고시키게 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대규모로 실업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한 시대 배경은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 이론은 공황의 아들이다. 공황의 산물이야 이게. 그러면 케인즈라는 사람의 이제 그 분석의 초점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죠. 공황의 원인이죠.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뭘까? 그렇죠? 이것의 원인과 이제 해결을 책을 모색하는 것이 케인즈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 이론에서 그 거시경제학의 출발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얘기해 보면은 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 특별히 없는 거죠. 이게 저절로 잘 돌아갔으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놓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케인즈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고전학파하고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 뭐냐면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수요 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지.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YFS 이렇게 써놓으면 F는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얘기했던 뭘까요 이거? 잠재 GDP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이지. 요거 우리가 완전 고용 생산 또는 잠재 GDP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이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말이죠. 1000개다. 근데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죠. 수요 부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두가게 얘기 늘 했지만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내가 하루에 만두를 1000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팔리기가 예를 들어서 800개밖에 안 팔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우격 따짐으로 1000개 계속 그래 누가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말이죠. 1000개 계속 생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산 능력이 1000개가 있지만은 팔리는 게 800개밖에 안 팔린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 생산은 몇 개에 그치는 거예요? 800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잠재 GDP와 실제 GDP 관계가 되겠죠. 그죠? 최대 생산 능력은 1000개지만 공황,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야. 안 팔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자체를 800개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800개가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황 하에서 케인즈는 국민소득은 결국은 수요의 크기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렇죠? 팔리는 것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어제 한 건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보면 총수요라는 게 뭐였어요? 국민소득 계정 측정하는 데 있어서 GNE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GNE는 뭐였죠 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봐봐. 국산품 최종 생산물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용도로 사가더라.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자 생각나? 컨섬션 민간 소비. 그 다음에는 기업과 정부의 투자. 그 다음에는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소비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 수출이 있었어요. 수출. 그거 다시 한번 보면 한 나라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 군데로부터 발생한다 이거지. 그치? 민간 소비, 기업과 정부의 투자, 정부 소비, 그 다음에 수출. 그런데 여기 세 개에는 수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입은 몰아서 어떻게 돼요? 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다. 그지? 유효 수요 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생산과 소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 논리는 결국은 공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안 팔리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이거지.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자, 소리내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요? 민간 소비,
정부와 기업의 투자, 정부 소비, 순수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합쳐봤자 수요가 800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팔려나간 게. 이 네 가지 측면으로 팔려나간 게. 근데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은 몇 개라고? 1000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용어했었죠. 요 200개 갭을 뭐라고 했어요? GDP 갭이다. 그렇죠.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200개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죠.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은 이제 케인즈적인 상황이라면 아까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국민소득 결정이론 분석의 초점, 핵심이 어디가 있다고? 노동시장 분석인데 케인즈 모형의 분석의 초점은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 수요 분석이 결국은 그치? 국민소득 결정이론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케인즈 논리야. 그러니까 케인즈의 경우는 수요의 크기가 국민소득을 결정하고 그리고 수요가 이게 증가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산과 소득은 즉시 증가할 수 있겠죠. 왜? 잉여 생산 능력이 있잖아. 200개만큼 생산할 수 있는 잉여 생산 능력이 존재하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면 국민소득이 그대로 생산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이것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이론으로 규명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기 시작은 578페이지 고전학파의 소득 결정 이론. 고전학파 모형으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2절에서 여기가 이제 고전학파 모형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전학파는 뭐냐? 그렇죠? 기존에 30년대 공황이 발생할 당시 그 당시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아이디어. 근데 얘기해보면 그 당시에는 경제학자분들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따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논리체계가 종합된 논리체계가 없다. 왜? 아까와 같이 그냥 세이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저 노동시장만 살펴보면 되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현안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전학파 경제이론, 지금으로 보면 미시경제학이 고전학파의 그 당시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고전학파라고 했는데 요거 얘기부터 합시다. 우선 그 얘기 한번 해봐봐. 어떤 사람이 자기 문패를 붙이는데 자기 자신이 붙였다면 나는 고전학파야. 그랬겠어? 그쵸?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줬겠죠? 니네는 고전파야. 근대적이지도 않고 더더욱이 현대적이지도 더 않고. 그쵸? 그럼 고전학파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줬냐? 케인즈가 붙였다. 이거지. 그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공황의 그 상황에서 등장을 했죠. 우리가 29년도부터 공황이 시작됐다 이랬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36년도에 책을 써갖고 나온다고요. 일반 이론. 그 공황이 벌써 상당히 진행이 된 거죠. 한 7, 8년 진행된 다음에 책을 쓰고 나왔는데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핵심은 이제 공황의 원인이 뭐냐,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대책은 뭐냐 이런 것을 밝히는 이제 그 책인데 이 일반 이론 책 속에서 그 당시의 경제 이론을 고전적이다 이래 표현했단 말이에요. 배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케인즈 선생님은 그 당시 이론을 고전적이다 이랬을까? 그렇죠. 그 당시 현안 문제가 뭐야? 실업이고 경기 침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죠.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고전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마샬의 수요 공급 이론이죠. 신고전학파 논리 체계가 이 공황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무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전학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고전학파는 미시경제학이다. 그 당시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분들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고전학파다. 그럼 요거는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의 논리다. 신고전학파 이론, 수요공급 이론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의 기본은 뭐죠? 이 분석, 미시경제학에서 분석했을 때 기본적인 논리는 왈라스의 완전 신축적 가격 조정이죠.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뭐냐면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시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의 자율적 조정, 그러니까 노동시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아주 신축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그래가지고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달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Full Employment. 자,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논리는 뭐겠어요? 자율적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죠. 그지? 미시경제학 뒷부분에서 보았듯이. 그런데 시장 실패 현상이 생긴다면 그때 정부가 개입하면 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빠지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 요걸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시장 청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켓 클리어링. 시장 청산. 고전학파 논리에 따르면은 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장 실패 문제가 생긴다면은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근본적으로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제 비개입이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가 작은 정부라는 말이 있죠. 정부는 역할이 뭐냐?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이런 것만 잘 하고 있으면 돼. 직접 개입해서 경제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그지? 작은 정부, cheap government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만 담당해라. 그죠? 뭐 경제에 개입하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의해서 원만하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고전학파 계열의 이제 이론들이 근대적으로 다시 이제 부활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의 논리도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고 케인즈 쪽의 학자분들은 계속해서 개입이겠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이제 큰 그 철학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전학파의 이제 배경이고, 자, 그럼 이어서 고전학파가 보는 기본 가정 얘기로 한번 넘어갑시다. 기본 가정 또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국민소득 결정이론, 거시경제를 보는 기본적인 인식. 그러니까 요건 대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시경제학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세이 법칙입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세이 법칙은 뭐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하는 얘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개입하고 말고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생산하기만 하면은 팔리는 것은 문제없다. 세이 법칙입니다. 그럼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입니다. 이자율의 조정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거 가격 신축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했던 대로. 그러니까 생산된 것은 이자율의 그 조정에 의해 가지고서 다 팔리게 된다. 세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왈라스의 완전 신축적 가격 조정 이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모든 생산물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자나 그 다음에 요소 가격, 임금 이런 것들은 모두 완전 신축적이다.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아까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이론 분석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노동시장 분석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노동 수요 공급. 자, 노동을 수요하는 자들은 누구죠?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고 노동 공급 근로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고전학파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과 공급하는 근로자가 모두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그럼 요건 이제 뒤에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일단 요 단계에서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수요 공급자들이 모두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말이죠. 똑똑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급 봉투 받아보고 명목임금만 보고 야 이번 달 월급 많이 나왔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뭐라고? 물가로 나눠본다 이거지. 이건 뒤에서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물가 변동을 감안한 실질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공급자들이 모두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노동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붙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노동시장에 불균형이 생긴다면, 즉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죠. 불균형이 생긴다면 걱정 없다.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 이 조정에 의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즉시 해소된다. 그래서 이것이 고전학파 우리가 이제 소득결정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인식들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씩 보십시다.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봐. 첫 번째가 뭐라고? 고전학파 세이스로 내용은 뭐요? 생산하면 다 팔린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이자율의 완전 신축적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가격은 다 어떻다? 완전 신축적이다. 움직인다 이거지. 세 번째, 노동 수요 공급자들은 모두 어떻다? 합리적이다. 즉 뭐야? 실질임금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명목임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시장 불균형이 생기면 어찌 된다고? 예,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네 가지 가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묶어서 얘기해 본다면 크게 둘로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가격의 완전 신축성,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고전학파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용작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서 그대로 전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고전학파가 보는 국민소득 결정이론. 자, 국민소득 결정이론의 그 개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놓고 본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고전학파는 한 나라의 생산 능력, 즉 그 나라의 요소 부전량이죠. 기술순 이런 것들이 생산을 결정하면 세이 법칙에 따라서 다 팔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능력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하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자본 스톡이나 기술 수준은 어떻다고요? 주어져 있는 거고, 지금 2003년도 그렇다면 결국은 노동이 문제가 되겠죠. 올해 노동 투입량은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 그치? 그럼 이제 노동 투입량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동시장 균형에 의해서 고용량이 결정됐단 말이야. 그러면 생산량의 크기는 또 어떻게, 뭘 따져보면 될까? 생산 함수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고전학파 분석의 초점은 노동시장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용량이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게 생산 함수다 이거지. 총 생산 함수. 총체적 생산 함수. 그렇게 말하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콥더그로스 생산 함수의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되겠지. 자, 콥더그로스 생산 함수는 뭐였죠? 앞에 보면. 자, 이런 거였지. 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표하는 생산 함수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Q, 산출량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YS죠. 총 생산량 되겠지. 그러면 보자고. 예, 그러면은 2003년도에 우리나라 콥더그로스 생산함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미시에서 배웠을 때 A 값은 얼마 지금 현재 주어져 있겠지. 알파, 베타 주어져 있고 자본 스톡도 어때요?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함수는 알고 있어요. 콥더그로스 생산함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노동 투입량을 살펴보면 되겠지. 그럼 봐봐. 노동시장에서 몇 명 고용되었다 결정이 되면 우리 주어져 있는 콥더그로스 생산 함수에다가 노동 투입량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해봤더니 1000개가 생산되더라. 그런데 생산된 건 다 팔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이론 분석하는 데는 뭘 봐야 돼? 노동시장하고 생산함수.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이 결정이 되냐? 그리고 생산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되냐? 그래서 두 가지 노동시장 분석과
생산함수 살펴보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노동시장부터 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시장은 이미 다 공부했죠. 노동시장 공부 다 했는데 먼저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 노동시장 얘기. 여기 노동.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 노동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소시장에서 했던 얘기죠. 미시경제학 복습이야.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제가 여쭤보는 대로 이제 답해서 복습 한번 해요. 자, 노동 공급의 논리는 뭐였지? 이거 시장 공급 곡선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시장 전체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된 거지? 그렇죠?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합한 거죠. 그런데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된 거예요? 이거 기본 논리가 뭡니까? 복습이야.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근로자들은 소비자라고 그랬죠. 소비자들의 목표는 뭐예요? 효용 극대화. 소비에 따른 효용 극대화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 분석할 때 아이디어가 뭐였죠? 14시간 가용 시간 제약이죠. 이 시간을 어디다가 소비한다고? 여가 놀아버릴까? 아니면 인컴 돈 버는 데 쓸까? 그거 효용 극대화 선택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나요? 아, 그런 거 같다. 요거 돌아가서 꼭 복습하고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의 시간 소비에 따른 효용 극대화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이 나오고 이걸 전체 더해 놓은 것이 시장의 공급 곡선이다.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선택을 할 때 가격이 중요한데 여가의 가격을 무엇으로 놓고? 여가의 가격이 뭐다? 그때 명목임금이었죠. 이렇게 놓고 이제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때 보면은 플러스의 소디 효과보다 마이너스 대체 효과가 크다. 그죠?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걸로 도출됐지. 만약에 플러스의 소디 효과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에 나왔지.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우만 넣자 이거지. 예, 그래서 요것이 노동 공급 어떻게 다 생각이 나죠? 명쾌하게. 여기 안 되면 돌아가서 반드시 복습해야 돼.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가자고. 노동 수요는 역시 마찬가지. 수요는 기업이니까 기업의 그죠? 개별 기업들의 노동 수요 곡선을 수평했단 말이야. 근데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는 어떤 논리로 도출됐죠? 기업의 행동 목표는 뭐야?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였지. 그러니까 기업은 말이죠. 노동을 고용하는데 이윤 극대화 노동 고용이다 말이지. 그것으로부터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됐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업의 요소 수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지? 요소 고용의 이윤 극대화 조건. 딱 걸렸어 아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럼 제가 여쭤보는 대로 한번 답해봐. 요소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는 과정에서도 목표는 이윤 극대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 기억날까요 여러분? 근데 요소를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그게 뭐죠? 요소 한 단위 추가 고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한 사람만 얘기해봐봐. 요소 한 단위 추가 고용할 때 들어간 비용. 그게 뭐지? 그쵸? 몇 사람은 이야기하고 몇 사람은 못 들은 척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기억나? MFC지. 아 하고 머리를 쳐야 돼. 머리를 쳐. 나는 왜 이럴까? MFC 우리말로 뭐였어? 한번 읽어봐. Marginal Factor Cost 하니까. 한 개 요소 비용이었죠.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고. MFC, 한계 요소 비용 뭐요? 의미는 요소 한 단위 추가 고용할 때 더 들어가는 비용. 자, 이거 요소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노동이니까 뭐가 돼? MFC는 임금이잖아. 그 다음 이제 생각났지? 그러면 비용 들어갔으니까 요소 한 단위 추가 고용하면 그것으로부터 수입이 나올 거요? 그건 뭐라 그랬지? 그래, MRP야, MRP. 그치? 우리말로 어떻게 읽어야 돼? Marginal Revenue Product. 한계 수입 생산물. 한계 수입 생산물. 여러분이 소리내서 말해봐봐. 한계 수입 생산물. 정의는 뭐라고? 요소 한 단위 추가 고용할 때 늘어난 우리 회사 수입. 근데 기억나나요? 어떻게 구해지죠, 요거? 구하기. MR 곱하기 MPL이 되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요것과 요것이 같아지도록 고용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었지. 그런데, 자,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잘 봐봐.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MR과 뭐가 같아? 가격하고 같아. 여기다가 MPL 곱한 거를 이름을 뭐라고 했지? 그쵸? VMP지. VMP. Value of Marginal Product.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었죠? 한계 생산물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는 MR하고 P하고 서로 같으니까 이퀄되고 따라서 어떻게 됐다고? MRP하고 VMP가 서로 같았었죠.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노동 고용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야? MFC 임금 이퀄 VMP 물가에다가 MP 곱한 거. 그치? MFC 이퀄 VMP. 원래 오리지널 조건은 MFC 이퀄 MRP죠. 그런데 이제 생산물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은 MRP하고 VMP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요것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됐죠? MRP 곡선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었지. 요소 수요 곡선. 그런데 생산물이 완전 경쟁이면 뭐라고? 그래, VMP하고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보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그렇다면 얘가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데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나? 그쵸? 수학 체감 법칙. MP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쵸? 그래서 MFC, 임금이 MFC지, 이퀄 MRP, VMP 되도록 고용해라. 그러니까 MRP, VMP 곡선이 수요 곡선이다 이랬어요. 됐죠? 자, 요거에 우리가 미시용작에서 앞에서 봤던 얘기다 이거. 기억나요 이제? 기억 다 나지? 요게 지금 일주일 지났나? 한 일주일쯤 지난 것 같다.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결한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복습해야 돼. 부단히 복습하셔야지. 근데 요거는 뭐 거시용작에서 기본이니까. 그죠? 예. 자, 이것이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미시경제학에서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고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MRP, VMP가 같으니까 VMP 즉 물가에다가 MPL 곱한 거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다. 이제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가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말이지 고전학파는 말하기를 노동의 수요 공급이 모두 뭐의 함수라고? 예, 고전학파는 노동의 수요나 노동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렇다면 노동시장 표현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린 지금 미시경제학에서 본 거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명목임금의 함수지. 노동 수요 공급이 모두 명목임금의 함수다. 그러면 고전학파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달아드는 거냐?
이 얘기야.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그럼 왼쪽 쪽에서 아이디어만 조금씩 바꿔보면 되겠죠. 우선 노동 공급 얘기합시다. 자, 노동 공급은 개별 근로자들의 효용 극대화 선택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진다. 근데 미시에서는 그때 근로자들이 감안하는 것은 뭐예요? 명목임금인데 고전학파는 이제 명목임금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효용극대화 선택을 할 때 이제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가의 가격이 미시에서는 명목임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질임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명목임금 아닌 실질임금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이해해 봅시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실질임금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11월달 월급을 100만원 받았어. 100만원. 100만원. 근데 12월 월급이 예를 들어서 110만원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봐봐. 그럼 미시영작에서 배웠던 대로, 즉 명목임금의 함수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명목임금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 명목임금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고전학판 모형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이거야. 뭐냐면 물가를 나눠본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물가가 1이라고 해보자고. 1. 근데 이제 아버지 월급 봉투를 열어보니까 110만원이 나왔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1 더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 이상한데 한국은행에 전화부터 우선 해보자 이거지. 물가를 알아봤어 이제. 12월 물가를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1.1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해석해 주세요. 11월 달에 비해서 물가가 10% 올랐다는 얘기지. 그럼 나눠보면은 얼마야? 그럼 결국 말입니다. 실질임금으로 따져보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어떻다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 아버지가 실질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명목임금은 올라도 소용이 없죠. 그렇지? 지난달과 다름없이 어떻게 노동공급량 일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질임금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이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다 이거지. 그치? 명목임금만 올랐다고 아유 우리 사장님 진짜 멋쟁이야. 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물가를 나눠보고 그래 고맙긴 하다. 그쵸? 물가 올랐는데 명목임금은 더 줬으니까 안 주면 꽝인데. 그쵸? 고맙긴 하지만 뭐 그렇게 멋쟁이라고 내가 흥분까지는 안 하겠다 이거지. 지난달하고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의미를 보면은 보세요. 미시영작에서는 뭐예요? 명목임금이 오르내리면 공급량이 변하죠. 그러나 여기는 실질임금이 움직여야 돼. 실질임금이 올라야 일을 하는 거고 일 더 하겠다 하는 얘기죠. 자, 됐죠? 그래서 실질임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수요 얘기 갑시다. 그럼 아까 여기 이제 가서 보자고.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미시영작에서는 말이죠.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는 MFC하고 VMP하고 같다. 그래서 임금과 VMP가 같아질 때 그래서 이것이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고전학판 모형에서는 뭐라고? 이것도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의 함수다. 그 말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보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이윤극대화 조건을 바꿔보면 P를 넘겨.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실질임금이지?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 기업 입장에서 이제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 기준으로 고용한다. 그 말은
저 요소 고용에 따른 이윤극대화 조건이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기업이 명목임금이 아니라 뭐? 실질임금. 뭐가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는 말입니다. VMP, 물가에다가 MP 곱한 것이 수요 곡선이지만은 이제 요거 실질임금의 함수라고 바꾸게 되면은 이제는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VMP 곡선이 아니라 바로 뭐가 돼요? 물가는 넘어가 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 그래. 예, 그러니까 실질임금의 함수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해석만 달리하면 되는 거지. 실질임금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 실질임금과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서로 같아지도록 이렇게 고용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내용은 같은데 다만 명목임금으로 볼 때는 VMP고 실질임금으로 볼 때는 MP가 된다. 그렇죠? 표현만 이렇게 바뀌어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얘기 한 가지만 하고 갈게. 그럼 여러분 말이지, 이제 노동 공급에 있어, 노동 수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산성 임금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럼 이제 요소고용 이윤극대화 조건이 요거죠. 개별 기업은 이렇게 되도록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건 아죠. 만약에 이쪽이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MFC가 더 큰 상태에서 고용하고 있다면 기업은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 근로자 고용해갖고 손해나고 있어. 이게 더 크다면 이윤 보는 거죠. 그 요소를 고용해서 이윤 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꼴되는 수준에서 고용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지금 실질임금의 함수 아까 저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넘겨보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기업이 손해 안 보고 이윤도 안 보고 균형 고용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로자들이 받아간 실질임금하고 근로자들이 생산한 한계 생산물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같아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같아지는 수준의 임금을 우리가 생산성 임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생산성 임금. 나중에도 자꾸 나올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거 생산성 임금인데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나?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실질 임금이 자기 자신의 한계 생산성보다 많이 받아간다면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지? 그럼 그 말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임금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 보게 되죠. 손해.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은 이렇다는 얘기지. 그 말은 근로자들의 생산성보다 임금을 덜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게 이꼴일 때가 생산성 임금인데 이게 더 크면은 기업이 손해보고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로자가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데 이게 작다면은 근로자들이 일종의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죠. 생산성보다도 임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더 크다면은 생산성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착취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이제 바람직한 상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생산성 임금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 요새 이제 신문에 나와 그런 지적을 보게 되면은 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이 증가 속도가 어떻다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초과해서 임금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야?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 중국으로 가서 인건비 싼 데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생산성 임금 요거 하나 더 추가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죠. 그러면 고전학파 모형에서 노동 수요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그러면 노동 공급,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 그 다음에 실질임금 놔뒀으니까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봤던 거. 그치? 실질임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거다. 끝. 그래서 왼쪽은 미시에서 봤던 노동시장, 오른쪽은 고전학파에서의 노동시장 모형입니다. 그쵸? 아주 이거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균형 실질임금이 결정이 되고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아까 고전학파 그 가정 중에 말입니다. 마지막 가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노동시장이 불균형이 된다. 자, 여러분 말해줘 봐봐. 첫 번째 케이스, 이건 어떤 거가 되는 거지? 노동시장이 어떤 상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즉 뭐야? 실업이죠, 실업.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봐봐. 잘 요 그림 해석해 봅시다. 요 지금 임금 수준에서 노동 공급량, 예를 들어서 이것이 1800만 명이다 이래 봅시다. 해석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요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1800만 명이다. 이런 얘기죠. 공급량, 일하겠다. 근데 요건 수요야. 근데 노동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1600만. 무슨 뜻입니까? 요 임금 수준에서 회사에 의해서 수요, 고용된 근로자 숫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내서 말해봐봐. 1800만 명은 뭐야? 저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 1800만, 1600만 명은 저 임금 수준에서 고용된 근로자 숫자지. 그러니까 200만 명이 뭐예요 저게? 초과 공급 실업자다가 났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상태나? 이게 1800만이다. 해석 뭐죠? 요 임금 수준에서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숫자가 1800만 명이다. 그런데 여기는 1600만 명. 그러면 요건 뭐가 돼? 그쵸?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 숫자가 요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될까요, 요거? 요거 초과 수요. 그러니까 기업이 근로자를 구하질 못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구인난 그러지? 구인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야.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 비해서 균형 실질임금이 높으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하고 요거보다 실질임금이 낮으면 초과 수요, 구인난이 발생을 한다 이거지. 자, 이럴 때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네 번째 가정에서 뭐라 그랬지? 노동시장이 불균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움직여? 명목임금. 그치? 여기는 지금 실질임금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노동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누가? 실질임금이 아니라 명목임금이다. 그치? 왜냐하면 어제 보았듯이 물가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이거는? 생산물 시장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순수한 가격은 임금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말해줘 봐봐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실업이 발생했고 따라서 명목임금이 올라내려. 그쵸? 명목임금이 즉각 내린다 이거지. 그러면 봐봐요. 명목임금이 내리니까 실질임금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셈이야? 내리게 되지. 그러면은 수요량 증가하고 공급량 감소해서 초과 공급 실업이 해소되겠죠. 해소되고 구인난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가 생긴다면 어떻게 된다고? 명목임금이 즉각 오른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은 실질임금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명목임금이 즉각 조정된다. 완전 신축적 조정된다 이게. 그래 따라서 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항상 어떻게 돼? 균형이 되겠죠. 균형.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야.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균형 고용된다면 이거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할게. 바로 완전 고용을 의미한다 이거지. Full employment. 자, 다시요. 잘 봐봐 이 그림. 노동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고용이 결정이 되는데 불균형이 발생하면 명목임금이 신축적 조정된다. 그래서 언제나 균형된다. 그렇다면은 노동시장은 항상 완전 고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지. 왜나 한번 해석해 봐봐. 아까 실업을 어떻게 정의했죠 우리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고용된 사람 숫자가 작다. 실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우리가 1700만 명이다. 그러면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 임금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 가진 자가 몇 명? 1700만인데 수요, 고용된 자도 1700만 명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몽땅 다 모두 고용됐죠. 그러니까 균형 고용량은 뭐다? 균형 고용. 노동시장이 균형됐다. 그때 고용량은 완전 고용을 의미한다. 이거죠.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다 고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언제나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게 이제 노동시장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성에 의해서 언제나 완전 고용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럼 세 번째 고전학파가 보는 국민소득 결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 고전학파는 국민소득은 산출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 생산량이죠. 생산량은 총 공급인데 총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요소 투입량과 기술 수준이야.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요거 주어져 있고 이제 노동 투입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면 지금 조 그림 다시 그릴게. 노동시장에서 말입니다. 실질임금에 따라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고 근로자들은 노동을 공급한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거야. 근데 다시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면 노동시장이 균형되고 그때 고용은 뭘 의미한다고? 완전 고용이다. 왜?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완전 고용의 의미가 뭐니까? 그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가 모두 일자리가 있다면 그건 완전 고용이지. 근데 균형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일할 의사와 능력을 있는 자, 공급량, 고용, 수요량.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됐다 이거지. 자, 그런 말이죠. 이제 노동시장의 고용량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뭘 보면 될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컵덕으로 생산함수. 생산함수에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럼 아까 보면은 생산함수란 예를 들어서 이게 컵덕으로서 생산함수다. 그러면은 요거였죠? 근데 A 기술상수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 K 주어져 있다. 그럼 결국은 노동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겠어요? 단기지, 단기. 단기 생산함수. 단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컵덕으로 생산함수지만 자본 설비나 기술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노동 투입량에 따라 생산이 결정이 되는 단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단기 생산함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그럼 우리가 이제 미시형작에서 알죠. 단기 생산함수 노동 투입할 때 미시형작에서는 산출량, 거시형작에서는 총생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자, 여러분 단기 생산함수 생각나나요? 노동 투입만 늘린다.
그때 산출량이 어떻게 변화했었나요? 요건 뭐 그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봐. 요거는 TP 곡선이죠. 총생산물 곡선. 근데 단기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뭐예요? 처음에는 노동투입 늘릴 때 수학, 체증 하다가 그 다음에 체감하죠. 그러니까 수학, 체증, 체감 법칙이 나타나게 되니까 노동투입 늘릴 때 산출량, 총생산량은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증적 증가하다. 그 다음에는 체감적 증가하다가 그 다음엔 감소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수학 체증 부분이고 나머지 수학 체감인데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이나 여기는 그렇지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딜까? 이거 아니죠. 여기서 생산 중단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생산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렇지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될 때 생산하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죠.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나? 수학이 체감하며 한계 생산물은 적어도 어떻게 돼? 0보다는 큰 부분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생산은 요 부분에서만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그리지 말자 이게야. 그럼 어디만 그릴까? 요 부분만 그리자 이거지. 요 부분이죠. 그러면 다시 봐봐. 단기에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나므로 총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고? 감적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그림인데요. 의미 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요것만 그리자.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게 한 나라의 생산함수죠. 노동과 자본 투입했을 때 산출량, 총 생산량. 다시 한번 여쭤볼게. 우리가 한 나라의 총 생산함수를 거시경제학에서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노동 투입량이 증가할 때 총 생산량이 어찌 된다? 감적 증가한다. 증가하긴 하는데 체감이다. 이유는 수학 체감 법칙. 그치? 됐어. 이제 그럼 그림으로 마무리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어진 단기 생산 함수가 있다 이게야. 근데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 생산량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얘기지.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럼 고용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총 생산 함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출량이 결정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할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항상 노동시장이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뜻은 어떻게 됐다고? 완전 고용되었다.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 생산된 산출량이니까 요거는 어떤 수준의 생산이야? 그쵸? 역시 완전 고용 GDP가 되겠죠. 잠재 GDP다 이겠지. 그치? 자, 제 여쭈어볼게요.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지금 보니까 언제나 잠재 GDP 수준으로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 이거지. 언제나 완전 고용 생산된다 이게. 그렇죠? 이유가 뭐죠? 논리적인 근거가 뭐야? 고전학파 모형에서. 언제나 완전 고용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근데 언제나 완전 고용될 수 있는 이유는 뭐나? 그렇죠. 노동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따라서 결론은 뭐지? 고전학파는 언제나 완전 고용 생산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성이다. 그렇죠?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성에 따라 완전 고용 잠재 GDP 생산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 마지막 마무리는 하지. 근데 완전 고용 생산되면 뭐해 이거? 생산만 해놓으면 뭐하나? 안 팔리면 꽝인데.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걱정 없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완전고용 생산된 거는 그대로 다 잘 팔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고용 생산된 것이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팔려나가니까 달성되는 국민소득 수준도 어느 수준이나 완전고용 소득이 되겠죠. 그치? 잠재 GDP 생산, 세이 법칙 다 팔려.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항상 어떻다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생산된다. 얘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고용 생산됐어도 안 팔리면 꽝이잖아 이거. 그치? 안 팔리면 소용이 없는데 다 팔려.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증명은 안 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완전고용 수준 생산된 것이 다 팔릴 수 있다. 논리적인 근거는 뭐라고? 뭐가 역할을 해? 그래, 이자율 조정이란 말이야. 이자율이. 끝이야, 끝. 그러니까 이게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다 이겁니다. 딱 요거야. 그림 요거 한 세트 딱 그려놓으면은 고전학파 소득 결정 이론에 대한 얘기 끝이죠,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공급 측면에 의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다. 단기 주어져 있으니까 노동시장이 문제인데 노동 수요 공급은 모두 뭐의 함수다? 의미는 뭐야?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치? 그래서 수요 공급하는데 노동시장은 언제나 뭐야?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완전 고용된다. 그러면 잠재 GDP 생산, 언제나 잠재 GDP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무리 없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항상 어떻다고? 언제나 완전 고용 수준이 국민소득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한번 말해봐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항상 완전 고용이고 항상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될 수 있다. 그쵸? 자, 논리적인 근거는 뭐야? 이렇게 되는 논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성과 그 다음에는 뭐야? 역시 이자율의 완전 신축성. 즉 가격 신축성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명목임금과 이자율이죠. 가격의 신축성에 의해서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학파 얘기 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30년대 공황이 발생할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국민소득 결정이론 전부 다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썰렁하죠.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내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랬다 이거죠. 자본주의 경제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야. 실제로 큰 문제 없이. 그렇죠? 결국은 가격 신축적 조정,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무슨 난리가 났다고? 30년대 공황이라는 게 뭐야? 이게? 그림으로 여기 그려보면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한 150년, 20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무언 난리가 난 거나? 이거죠, 이거. 그치? 즉 노동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초과원고 실업이 존재해. 그러니까 실제 고용량이 이렇게 작지. 그쵸?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고용됐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 실제 생산량이 완전 고용 생산량보다 작아졌죠. 요 갭을 뭐라고 한다고? GDP 갭이다 이거지. GDP 갭.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요 빨간 상태가 공이야. 그러면 과거 같으면 어땠다고? 과거 자본주의 경제 그 체제에 있어서는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다가도 다시 물건 팔리고 또 명목임금이 신축적 조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은 다시 완전 고용이 되고 그런 조정 기능이 작동을 했었는데 공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야? 명목임금의 신축성, 그렇죠? 이자율의 신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자율적으로는
자율적 조정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이런 상태가 지나갔으면 좋은데 이게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기존의 그 고전학파적인 경제 논리는 더 이상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아니, 과거에는 잘 이렇게 움직였는데 왜 그럴까? 원인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책을 찾아야 되지. 예, 그 이론을 제시한 분이 케인즈다, 이겁니다. 케인즈. 그치? 자, 그래서요, 요것이 이제 국민소득 결정이론 쭉 이제 처음 흐름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고전학파적인 인식을 살펴본 거예요.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왜 거시경작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거지. 그러니까 고전학파대로만 갔다면은 뭐 이대로 따로 특별히 분석할 게 없잖아. 그러나 이제 이런 시장 기능이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대공황이 장기 지속되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은 뭔지,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그 마크스 있잖아요. 그 마크스 예언이 이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어느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면 공황이, 그 마크스의 유명한 공황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크시스트는 그 당시에 30년대 때 드디어 마크스 선생님의 예언이 맞았다. 다 자본주의가 이제 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마크스가 주장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행은 그게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근로자들 프롤레타리아가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거다 하는 것이 마크스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역사 발전 법칙이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는 어떻게 됐다고? 그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마크스 예언하고는 전혀 다르게. 왜냐하면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꼭 케인즈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케인즈적인 사고가 뭐냐면 원인 왜 이랬냐.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전개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그 덕분에 자본주의 경제는 오히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마크스 예언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하여튼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 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게 587페이지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케인즈 이론을 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거시경제 이론이라는 게 결국 누구 이론이겠어요? 케인즈 이론이지. 예, 그러니까 케인즈는 자, 이러한 대공황은 왜 생겼으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말이죠. 이런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거시경제학이지. 아주 중요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